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니켈,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니켈 광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제2의 반도체로 키우고 있는 핵심적인 산업 분야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대세는 양극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혼합해서 만든 3원계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소재는 니켈과 코발트인데요. 니켈의 함량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출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 코발트의 경우에는 희소한 원자재이다 보니 가격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산업이죠. 유럽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마저 자체 생산에 욕심을 낼 정도로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드린 니켈, 코발트 등의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 원을 투자했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광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실속이 매우 높은 니켈 원광 1억 4,600만 톤이 매장된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주주로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릿 등이 있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니켈 가격은 연이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니켈의 현물 가격은 톤당 14,888달러이고 올해 4월 12,000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 이상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했죠. 현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니켈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20년 15만 톤에서 2030년 110만 톤으로 10년 뒤에는 니켈의 수요가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니켈 광산을 갑자기 매각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에 해외에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달 초에 암바토비 광산 지분 33% 그 매각을 위한 자문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입찰을 해보고 안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팔겠다고 밝혔는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서 광산의 지분을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사겠다는 단체가 나오지 않으면 해외 투자 기업들에게 매각한다는 것인데, 유력한 후보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이 유력하겠죠. 중국은 니켈 확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미 지난 5월 1조 원을 들여서 인도네시아의 채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실제로 작년 기준 부채가 6조 원을 넘어서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암바토비 광산의 니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니켈 가격이 오르면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암바토비 광산은 실제로 국내에 니켈 1만 톤가량, 전체의 8%가량을 공급하고 있어요. 연간 3만 대가량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암바토비 광산이 매각되면 이렇게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 중에 한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제2의 반도체 핵심 산업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 핵심 소재입니다. 전망도 밝아요. 30년, 40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 니켈 공급을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략 70% 이상을 중국에서 받아오고 있어요. 한 예로 LG화학은 2018년에 중국의 화유 코발트라는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니켈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경제 무기화되는 시점에서 단기간의 손해 때문에, 법안 때문에 니켈 광산을 매각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추격이 가파른 상황에서 보다 중국에게 더 날개를 달아줄 수밖에 없는, 중국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조치예요. 재고가 분명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배터리 기업
중국의 1위 배터리 기업 CATL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처참한 배터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6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완성차 업체 광저우 기차의 아이온 S에서 이번 달에만 2차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5월에도 이미 한 차례 화재가 발생하면서 올해에만 공식적으로 3차례입니다. 이번 달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원인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5월에 발생했던 지난 화재의 발화 지점은 배터리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도 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저우 기차는 올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 4위에 오른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이온 S에는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요. CATL이 공급한 배터리는 NCM811 배터리로 알려져 있고 현재 지리 자동차나 BMW iX3 등에도 해당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NCM811 배터리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 니켈, 코발트, 망간이 각각 80%, 10%, 10%씩 들어간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이 양극재의 조성에 따라서 전기차의 안전성이나 1회 충전 시의 최대 주행거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니켈의 비중이 높으면 보다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지만 안전성은 낮아지죠. 그래서 니켈의 함량을 최대한 올리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배터리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 타입은 NCM523과 NCM622이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배터리의 과반 이상입니다. 현재 전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인 LG화학의 주력 상품이 NCM622이기도 하고요. 이 점점 니켈의 비중을 올리고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작년과 비교해서 NCM523의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니켈의 함량이 높은 NCM622나 NCM811은 그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NCM811은 500%가량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서 이 고성능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NCM811을 완성시킨 상태죠. 이미 LG화학은 테슬라의 모델3 일부에 NCM811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심지어 니켈 비중 90%의 이 궁극적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NCM9 반반 배터리를 미국의 포드 F150 전기 픽업 트럭에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 SDI도 내년에 출시될 5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끌어올린 NCA 배터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의 NCA 배터리는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양사는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CATL은 이렇게 NCM811 배터리 생산에는 들어갔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벌써부터 유의미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기업 BYD는 NCM611에서 NCM822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CATL은 사실 점유율은 높지만 이 중국 내수 시장에 강력한 힘을 빌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결과라는 것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죠. 실제로 CATL이 제조하는 3원계 배터리의 공장 수율은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생산성도 분명 떨어지고 불량률도 높습니다. 니켈 함량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높다 보고요. 이 CATL의 주력 상품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이 3원계 배터리는 이미 국내 3사에 밀린다고 판단,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즉 가격 단가를 낮춰서 국내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심산입니다. 테슬라 역시 기존의 LG화학과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서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를 출시할 계획에 있다고 밝힌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전기차의 리딩 기업인 테슬라가 왜 성능이 떨어지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가격 문제겠죠. 3원계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 원자재의 가격이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니켈 원자재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섞던지 그리고 니켈의 비중을 올려서 더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던지 이렇게 최적의 조성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무겁고 출력이 낮고 고효율과 거리가 먼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에 테슬라가 CATL과 협력해 이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9월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 CATL은 3원계 배터리 제조에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야심차게 한국의 기업들에 뒤이어 NCM811 배터리를 상용화시켰지만 벌써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 격차는 2년에서 3년 정도이고, 중국이 아무리 인력을 빼가더라도 단시간 내에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코비드-19는 지난 목요일부터 288명에 머물렀으며 브라질인 3명이 퇴원한 후 활동 중인 환자는 36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252명은 모두 회복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27만 5천 건의 코비드-19 검사를 실시해 현재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 모두를 격리하여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고 있다. 빈그룹과 다코그룹 등 베트남 주요 기업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신사업 확장이나 계열 분리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이 하롱베이로 유명한 하롱시에 여의도 5배 규모 사파리 조성 계획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개의 사파리를 조성했던 빈그룹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빈그룹의 이 같은 계획에 광린성 인민위원회는 자연보호 등 관광개발 계획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빈그룹의 계획대로 대형 사파리가 들어서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각에서는 빈그룹의 이번 사파리 조성 계획이 레저 사업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미 빈그룹은 메콩강 유역의 북부옥섬에 빈펄 사파리 야생동물 보호공원을 건설해 운영 중이다. 빈그룹이 조성한 베트남 최초의 사파리 공원인 빈펄 사파리 규모는 총 500헥타르 규모다. 이 사파리 공원에는 2,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서식 중이다. 베트남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 다코그룹도 지난해 손실이 발생한 농업 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다. 다코는 베트남 기아차 조립 생산 기업으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 다코그룹은 최근 주주들에게 증자를 위해 13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 계획을 알렸다. 유령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다코그룹의 비자동차 계열사의 소유권은 다코그룹과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짚었다. 다코그룹의 회장인 트란바디언과 그의 가족이 비자동차 계열사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인 JCC가 26.3%의 지분을 갖게 된다. 한편 다코그룹의 자동차 부문 지난해 매출액은 다코그룹의 전체 매출액의 82%를 차지하는 24억 달러였다. 한편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 중견기업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없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종료했다. 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입국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추가 입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주베트남 대한상공회의소와 현지 한국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베트남에 입국한 143기사 소속 340명의 우리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 3시 광린성 할롱시 A 호텔에서 전원 무사히 격리 생활을 마쳤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이 격리 조치 이후 제 시간에 맞춰 소속사 및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격리 해제증을 조기에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격리에서 해제된 기업인들은 회사 차량 등을 이용해 할롱시 번동공항과 수도 하노이로 신속히 이동했다. 건설자재 생산 기업의 간부인 A씨는 격리 기간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고 큰 불편 없이 생활했다며 베트남 당국이 호텔을 나서기 직전까지 개인 캐리어 등 물품을 줄 세우고 일괄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14일부터 현장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격리 해제 인원 중 공기업 1곳과 금융사 6곳 소속 기업인을 제외한 대다수가 플랜트 건설과 시스템 운영 등을 진두지휘해야 할 필수 인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내 한국 업체들은 3월 이후 한국발 항공편이 사실상 막힌 탓에 2개월 넘게 이들의 부재로 각종 공사 진행 및 시설 변경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옥현 주베트남 대한상의 소장은 입고 필요 인원이 적었던 두산, 한국전력 등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와 중견기업들까지 이제 정상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야기한 불안 요소가 다소 해소돼 현지 경영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인들의 첫 번째 공동 입국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에 남은 나머지 필수 인력들의 베트남행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당초 베트남 당국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한국 중견기업인의 경우 일괄 격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 허가의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베트남 측이 한국 기업인들의 공동 입국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교섭 난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평가다. 베트남 정부의 긍정적 반응에 현지 한국 단체들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2차 공동 입국 희망 인원을 파악 중인 한인상공인연합회 등은 최근 신청 기간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노이 외교가 관계자는 한국 외교라인이 기업인 2차 공동 입국 승인을 위해 베트남 총리실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며 조만간 교민 가족과 유학생 등 기업인 외 한국인의 신속 입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견기업인 공동 입국은 베트남 현지 기관들과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앞서 주베트남 대한상인은 3월부터 한국 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참 등 현지 기관들과 함께 베트남 정부 설득에 나섰다. 이후 한국 외교부와 산업자원부도 이들을 원거리 지원 사격하며 설득 작업에 동참했다. 베트남 정부가 이날까지 개별 기업군의 공동 입국을 허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